2007년 12월 태안 앞바다를 검은 기름띠가 뒤덮었습니다. 절망과 아픔 그 자체였죠. 하지만 대한민국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123만 명이 넘는 국민들이 맨손으로 바다를 살리기 위해 달려갔고 그 희망의 손길은 전 세계를 울렸습니다. 그리고 2025년 6월 이번에는 전 세계의 바다를 지키기 위한 또 하나의 도전이 프랑스 니스에서 시작되었습니다. 태안의 기적을 일군 대한민국이 다시 한번 바다를 위해 싸움을 선포했습니다. 전 세계가 주목한 그 현장, 과연 무슨 일이 벌어진 것일까요? 지금 진짜 감동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저는 솔직히 말해서 그날 아침까지만 해도 한국이 뭔가 대단한 발표를 할 거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프랑스 니스의 6월 햇살이 지중해를 반짝이게 만들던 그날, 제3차 UN 해양총회가 성대하게 시작됐어요. 전 세계에서 모인 해양 전문가들과 각국 대표단들이 거대한 컨벤션 센터를 가득 메웠죠. 저 역시 미국 국무부 해양 및 국제환경과학 담당 차관보로서 이 중요한 자리에 참석했습니다. 차관보님, 오늘 발표 순서를 다시 한번 확인해 드릴까요? 아침 브리핑에서 제 보좌관이 건넨 두툼한 자료집을 꼼꼼히 훑어보던 중이었어요. 각국의 해양 정책과 환경 보호 방안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죠. 독일의 첨단 해상 풍력 발전 기술, 노르웨이의 혁신적인 탄소 포집 및 저장 기술, 네덜란드의 창의적인 해수면 상승 대응책들까지 모두 예상 가능한 선진국들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한국의 발표 순서가 눈에 들어왔을 때 저는 무의식적으로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또 경제 성장 위주의 자랑거리나 늘어놓는 내용이겠지? 솔직히 제 머릿속에는 몇 년 전 국제 언론에서 충격적으로 다뤘던 장면들이 여전히 선명했습니다. 태안반도 앞바다를 새까맣게 물들인 대규모 기름 유출 사고 말이에요. 물론 그 이후 한국 정부와 국민들의 필사적인 복구 노력이 있었다는 건 알고 있었지만 제가 보기엔 아시아 신흥 경제국들의 전형적인 패턴이라고 생각했거든요. 놀라운 속도의 경제 성장, 그리고 그 뒤를 따라오는 심각한 환경 문제들이요. 털링 차관보님, 회의가 곧 시작됩니다. 넓은 복도를 따라 회의장으로 향하면서도 저는 여전히 회의적인 마음이었어요. 한국이 과연 이런 국제적인 자리에서 무슨 의미 있고 혁신적인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들었거든요. 지정된 좌석에 앉아 주변을 차분히 둘러보니 익숙한 얼굴들이 곳곳에 보였습니다. 중국의 리앙첸 부국장은 양팔을 가슴 앞에서 교차한 채 상당히 심드렁하고 무관심한 표정을 짓고 있었고요. 일본의 야마모토 켄지 국장은 두꺼운 검은테 안경 너머로 서류를 뚫어져라 들여다보며 뭔가 날카롭고 비판적인 메모들을 부지런히 적어내려가고 있었어요. 이제 대한민국 해양수산부의 중요한 발표가 있겠습니다. 단상 위 사회자의 공식적인 안내 멘트가 울려 퍼지자 저는 왠지 모를 긴장감에 블라우스의 윗단추를 살짝 풀었습니다. 그리고는 정면의 거대한 스크린을 향해 시선을 천천히 돌렸죠. 솔직히 기대 반, 깊은 의구심 반인 복잡한 마음이었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전혀 몰랐습니다. 제가 곧 목격하게 될 것이 단순한 국가 차원의 홍보나 형식적인 발표가 아니라 제 마음 깊숙한 곳에 뿌리 깊게 박혀있던 고정관념과 편견들을 송두리째 뒤흔들어 놓을 충격적이고도 감동적인 순간이 될 거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드디어 대한민국 해양수산부 김민준 국장이 연단 위로 걸어 올라왔습니다. 40대 초반 정도로 보이는 그의 모습이 무대 조명 아래 선명하게 드러났어요. 제가 처음 느낀 건 의외라는 감정이었습니다. 그는 전혀 위축되거나 긴장한 기색이 없었거든요. 오히려 차분하면서도 자신감 넘치는 태도로 마이크 앞에 섰죠. 이상하게도 저는 그 순간 미묘한 궁금증을 느꼈어요. 존경하는 각국 대표 여러분, 그리고 해양 전문가 여러분. 김민준 국장의 첫 마디가 회의장에 울려 퍼졌습니다. 목소리에는 떨림 하나 없이 안정되어 있었어요. 저는 무의식적으로 몸을 앞으로 기울였죠. 인류는 지금 전례 없는 해양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기후변화로 인한 해수면 상승, 해양 산성화, 그리고 무분별한 자원 개발로 인한 생태계 파괴까지. 그의 말에 회의장이 조용해졌어요. 뻔한 이야기일 수도 있었지만 왠지 모르게 진정성이 느껴졌거든요. 우리는 단순히 자원을 채취하는 과거의 방식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이 부분에서 저는 속으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한국 역시 과거 경제 성장에만 몰두했던 시절이 있었다는 걸 스스로 인정하는 듯 했거든요. 그런데 그 다음 순간이었습니다.
대한민국은 환경 보전과 경제적 가치 창출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혁신적인 블루 이코노미 모델을 제시합니다. 저는 순간 미묘한 위화감을 느꼈어요. 환경과 경제의 조화라니요. 이건 전 세계 어느 나라도 완벽하게 해결하지 못한 난제였거든요. 미국조차 이 문제로 수십 년간 고민하고 있는데 한국이 정말 혁신적인 해법을 찾았단 말인가요? 주변을 슬쩍 둘러보니 다른 나라 대표들의 반응도 흥미로웠습니다. 중국의 리앙첸 부국장은 일본의 야마모토 켄지 국장과 시선을 주고받으며 비웃음 섞인 표정을 지었어요. 과연 한국이 무슨 대단한 걸 발표할까? 야마모토 국장이 리앙 부국장에게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노골적인 불신이 그 목소리에 담겨 있었죠. 글쎄요. 몇 년 전 기름 유출 사고도 제대로 처리 못했던 나라가. 리앙 부국장의 냉소적인 대답이 이어졌어요. 저는 그들의 대화를 들으며 복잡한 심정이 들었습니다. 사실 저 역시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김민준 국장은 전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욱 당당한 자세로 계속 이야기를 이어나갔어요. 해양은 단순한 자원의 보고가 아닙니다. 인류 생존의 핵심이자 미래 세대에게 물려줄 소중한 유산입니다. 그의 말에는 뭔가 특별한 힘이 있었어요. 단순히 정책을 설명하는 게 아니라 진심으로 해양의 미래를 걱정하는 마음이 전해졌거든요. 저는 점점 더 그의 발표에 집중하게 되었습니다. 과연 한국이 어떤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할지, 그리고 정말로 환경과 경제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는 혁신적인 모델을 보여줄 수 있을지, 제 마음속에서는 의구심과 기대감이 동시에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김민준 국장이 스크린을 향해 손을 뻗자 거대한 해상 구조물의 모습이 회의장에 펼쳐졌습니다. 푸른 바다 한가운데 우뚝 서 있는 그 모습은 정말 압도적이었어요. 이것이 바로 이어도 종합해양과학기지입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자부심이 가득했습니다. 저는 화면을 뚫어져라 바라보며 감탄했어요. 솔직히 이런 규모의 해상과학기지가 있다는 건 몰랐거든요. 이 기지는 단순한 관측소가 아닙니다. 지구 해양 시스템을 이해하는 핵심 인프라이며 이곳에서 축적된 초정밀 데이터를 국제사회와 투명하게 공유하여 전 세계 해양 재해 예방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투명성과 공유라는 단어가 제 마음을 움직였어요. 요즘 바꾸기 해양 데이터를 독점하려는 경향이 강한데 한국은 정반대 접근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잠깐만요. 리앙첸 중국 부국장이 갑자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그의 얼굴은 불그락푸르락해져 있었습니다. 이어도요? 그건 우리 영해에 더 가까운 곳 아닌가요? 설령과학기지라 해도 일방적 운영은 국제법적 논란의 소지가 다분합니다. 회의장이 순식간에 술렁거리기 시작했어요. 야마모토 켄지 일본 국장도 기다렸다는 듯이 끼어들었습니다. 맞습니다. 해양과학은 오랜 경험과 깊은 데이터 축적이 필수죠. 단기간에 이런 성과를 냈다는 건 솔직히 의문스럽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노골적인 비아냥거림이 담겨 있었어요. 저는 긴장했습니다. 과연 김민준 국장이 이런 공격적인 질문들에 어떻게 대응할까요? 하지만 김민준 국장은 전혀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욱 차분한 표정으로 마이크에 다가섰어요. 먼저 이어도에 대해 명확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흔들림이 없었어요. 이어도는 국제법상 수중 암초이며 해양과학기지 또한 국제해양법에 의거하여 해양과학 연구를 위한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모든 절차는 투명하게 공개되어 있고요. 리앙 부국장의 얼굴이 더욱 일그러졌지만 김민준 국장은 계속 이어갔습니다. 그리고 저희의 모든 데이터는 세계 해양 커뮤니티에 기여하기 위해 완전히 오픈되어 있습니다. 누구든지 접근하여 활용할 수 있죠. 이제 야마모토 국장을 향해 시선을 돌렸어요. 데이터의 질은 양보다 중요합니다. 대한민국은 혁신적인 AI 기반 분석 시스템과 최첨단 센서 기술로 단기간에 비약적인 발전을 이루었습니다. 이는 우리의 기술력이 세계 최고 수준임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의 침착함과 명확한 논리에 깊은 인상을 받았어요. 공격적인 질문에도 전혀 흔들리지 않고 오히려 더 강력한 근거로 반박하는 모습이 정말 인상적이었거든요. 과학에는 국경이 없습니다. 해양의 미래는 모든 인류가 함께 책임져야 할 문제입니다. 김민준 국장의 마지막 말이 회의장을 압도했습니다. 리앙 부국장과 야마모토 국장은 더 이상 반박하지 못하고 자리에 앉았어요. 저는 그 순간 한국에 대한 제 생각이 완전히 바뀌기 시작했다는 걸 느꼈습니다. 김민준 국장이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가자
화면에는 완전히 새로운 세계가 펼쳐졌습니다. 바다 위에 떠 있는 거대한 원형 구조물들이 질서정연하게 배치되어 있었어요. 이것이 대한민국이 개발한 차세대 스마트 양식 시스템입니다. 저는 눈을 크게 뜨고 화면을 응시했어요. 지금까지 본 양식장과는 차원이 다른 모습이었거든요. 인공지능과 바이오 기술을 결합하여 항생제 없는 완전 친환경 양식이 가능합니다. 수질은 실시간으로 모니터링되고 사료 공급부터 수확까지 모든 과정이 자동화되어 있죠. 김민준 국장의 설명이 계속되자 제 머릿속이 복잡해졌어요. 이런 기술이 정말 가능한 건가요? 더 놀라운 건 생산성입니다. 기존 양식 대비 3배 이상의 수확량을 달성하면서도 환경 부하는 90% 이상 줄였습니다. 이는 미래 식량 안보에 혁명적 기여를 할 것입니다. 회의장 곳곳에서 감탄사가 터져나왔어요. 스페인의 루치아 카스텔라노 차관이 흥미진진한 표정으로 메모를 시작했습니다. 정말 놀라운데요. 환경과 경제를 동시에 잡을 수 있는 완벽한 솔루션이네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감탄이 담겨 있었어요. 아일랜드의 마틴 오코너 박사도 고개를 끄덕이며 깊은 관심을 표했습니다. 이런 통합적 접근법이야말로 우리가 찾던 해답입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이 긍정적인 건 아니었어요. 리앙 첸 중국 구국장은 겉으로는 무덤덤한 척했지만 저는 그의 눈에서 미묘한 불안감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야마모토 켄지 일본 국장은 여전히 비판적인 자세를 유지하고 있었고요. 단순히 몇몇 성공 사례일 뿐이죠. 이게 과연 보편적인 해법이 될 수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야마모토 국장이 애써 폄하하려는 듯 중얼거렸어요. 하지만 김민준 국장은 이미 다음 단계로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해양바이오 산업의 미래입니다. 새로운 화면이 나타났는데 이번에는 첨단 연구시설의 모습이었어요. 하얀 실험복을 입은 연구원들이 현미경 앞에서 열심히 작업하고 있었습니다. 해양생물에서 신약 후보 물질을 발굴하고 바이오, 플라스틱 같은 친환경 신소재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50여 개의 유망한 화합물을 발견했고 이 중 3개는 임상시험 단계에 진입했습니다. 저는 정말 깜짝 놀랐어요. 한국이 이런 첨단 분야에서도 이렇게 앞서가고 있다니요. 지금까지 제가 알던 한국의 모습과는 완전히 달랐거든요. 특히 항암 효과가 뛰어난 해조류 추출물과 알츠하이머, 치료 가능성을 보여주는 해양 미생물 발견은 전 세계 의학계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루치아 차관이 다시 한번 감탄했습니다. 이건 정말 인류 전체에게 도움이 되는 연구네요. 마틴 박사도 진지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바다가 단순한 자원의 보고가 아니라 생명을 구하는 보물창고가 될 수 있다는 거군요. 저는 그 순간 한국에 대한 제 인식이 송두리째 바뀌고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이건 단순한 기술 자랑이 아니었어요. 정말로 인류의 미래를 위한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한 비전이었거든요. 김민준 국장이 다음 주제로 넘어가자 화면에는 거대한 컨테이너선이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이건 제가 지금까지 본 어떤 선박과도 달랐어요. 대한민국은 탈탄소 해양 운송 시대를 선도하고 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가득했어요. 화면 속 선박은 마치 미래에서 온 것 같았거든요. 이것이 바로 AI 기반 완전 자율운항 선박입니다. 인공지능이 날씨, 해류, 교통 상황을 실시간으로 분석하여 최적의 항로를 선택하죠. 연료 효율성은 기존 대비 40% 향상되었습니다. 저는 입이 다물어지지 않았어요. 자율주행 자동차도 아직 완전하지 않은데 바다에서는 이미 이런 기술이 실현되고 있다니요. 그리고 추진 시스템 역시 혁신적입니다. LNG, 암모니아, 수소 등 차세대 친환경 연료를 사용하여 탄소 배출량을 90% 이상 줄였습니다. 김민준 국장이 열정적으로 설명하는 모습을 보며 저는 문득 오래전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몇 년 전 태안반도 앞바다를 검게 물들인 그 끔찍한 기름 유출 사고 말이에요. 당시 언론에서 본 장면들이 선명했습니다. 새까만 기름띠가 해안으로 밀려오고 기름 범벅이 된 새들이 죽어가던 모습. 하지만 그 다음에 일어난 일이 더 충격적이었죠. 수십만 명의 한국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해안으로 달려갔던 거예요. 맨손으로 기름을 퍼내고 새들을 씻어주고 해안을 청소하는 모습. 그 놀라운 응집력과 위기 대응 능력이 지금 김민준 국장의 발표와 완벽하게 오버랩되고 있었습니다. 이는 단순히 기술력을 넘어 지구의 허파인 해양을 보호하고 다음 세대에 건강한 바다를 물려주기 위한 대한민국의 확고한 의지가 담긴 것입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태안 사고 당시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바다를 구하려 했던 그 마음이
지금 이 혁신적인 기술들의 근원이었다는 걸 말입니다. 한국은 단순한 경제 성장국이 아니었어요. 위기 앞에서 가장 빠르고 강력하게 대응하며 인류 전체의 미래를 진심으로 고민하는 진정한 선진국이자 리더였던 거죠. 공동 주최국인 프랑스의 세바스티앙 듀퐁 국장이 고개를 끄덕이며 진심으로 감탄하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정말 인상적입니다. 한국이 제시하는 비전이야말로 우리 유엔 해양총회가 추구하는 목표와 정확히 일치합니다. 그의 공식적인 지지 표명에 회의장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다른 유럽 대표들도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기 시작했거든요. 바다의 미래는 결국 인류의 미래입니다. 김민준 국장의 마지막 메시지가 제 마음 깊숙이 박혔습니다. 저는 그 순간 제 안에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던 편견들이 산산조각 나는 걸 느꼈어요. 한국에 대한 제 생각이 얼마나 피상적이고 일방적이었는지, 그리고 실제 한국이 보여주는 깊이 있는 비전과 혁신적인 노력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뼈저리게 깨닫는 순간이었습니다. 이건 더 이상 단순한 국가 발표가 아니었어요. 인류의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한 로드맵이었고, 그것을 제시하는 한국의 모습에서 저는 진정한 글로벌 리더십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김민준 국장의 발표가 정점에 다다를 때 갑자기 회의장 뒤편에서 날카로운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잠깐만요. 리앙첸 중국 부국장이 다시 한번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이번에는 더욱 공격적인 표정이었습니다. 이 모든 기술들이 정말 지속 가능한 건가요? 특정 국가가 핵심 기술을 독점하면서 해양 자원 개발을 주도하는 것 아닌가요? 그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결국 힘 있는 자들만의 놀이터가 되는 거 아닙니까? 개발도상국들은 또다시 소외되는 구조가 될 텐데요. 회의장이 술렁거리기 시작했어요. 리앙 부국장의 공격에 야마모토, 켄지 일본 국장도 기다렸다는 듯이 가세했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과거의 미흡한 환경 규제는 어떻게 설명하실 건가요? 야마모토 국장이 목소리를 높였어요. 몇 년 전 대규모 기름 유출 사고, 당시 초기 대응의 미흡함, 그리고 그동안 경제 성장 과정에서 발생한 각종 환경 문제들 말입니다. 일회성 발표로 모든 것을 덮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저는 순간 긴장했습니다. 아무리 김민준 국장의 발표가 훌륭해도 이런 현실적인 지적들 앞에서는 어떻게 대응할 수 있을까요? 기술이 아무리 좋아도 정치적 의도가 개입되면 결국 갈등만 커질 뿐입니다. 리앙 부국장이 더욱 날카롭게 공격했어요. 해양 영토 문제, 자원 개발권 분쟁. 이런 민감한 사안들을 어떻게 해결할 건지 구체적인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주변 다른 나라 대표들도 웅성거리기 시작했어요. 분명 좋은 발표였지만 국제 정치의 현실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다는 분위기였거든요. 저 역시 마음이 복잡해졌습니다. 한국의 기술과 비전에 깊은 감명을 받았지만 과연 이런 정치적, 외교적 난제들을 어떻게 풀어갈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들었어요. 야마모토 국장이 더욱 거센 공격을 이어갔습니다. 환경보호를 말하면서 정작 자국의 산업 이익은 놓치지 않으려 하는 것 아닙니까? 진정한 국제협력이라면 기술 특허도 공개하고 개발 이익도 공유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리앙 부국장이 동조했어요. 말로는 투명성과 공유를 외치지만 실제로는 기술 우위를 바탕으로 해양 패권을 잡으려는 의도로 보입니다. 회의장의 분위기가 급격히 차가워졌어요. 아까까지 감탄하던 몇몇 대표들도 이제는 조심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저는 김민준 국장을 바라봤어요. 그의 얼굴에는 여전히 침착함이 유지되고 있었지만 이번 공격은 정말 예리했거든요. 과연 어떻게 이 상황을 헤쳐나갈 수 있을까요? 기술적 우수성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정치적, 외교적 딜레마들이 한꺼번에 쏟아진 상황이었습니다. 한국이 아무리 좋은 의도를 가지고 있어도 국제사회의 복잡한 이해관계 속에서는 의심받을 수밖에 없는 현실적인 한계가 있었거든요. 과연 김민준 국장이 이런 근본적인 의구심들을 어떻게 해소할지 저는 숨을 죽이며 그의 대답을 기다렸습니다. 리앙첸과 야마모토의 공격이 절정에 달했을 때 김민준 국장이 천천히 마이크에 다가섰습니다. 그의 표정에는 조금의 동요도 없었어요. 오히려 더욱 단호하면서도 침착한 눈빛이었습니다. 존경하는 대표 여러분의 우려를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의 목소리가 회의장을 가득 채웠어요. 조용하지만 강력한 힘이 느껴졌거든요. 하지만 대한민국은 해양 문제의 해결이 오직 전 세계적인 연대와 협력을 통해서만 달성될 수 있음을 확신합니다. 저는 그 순간 온몸에 전율이 흘렀어요. 그의 말에는
진정한 리더의 품격이 담겨 있었거든요. 저희의 기술은 독점이 아닌 공유를 위한 것입니다. 과거의 시행착오를 솔직히 인정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리앙첸과 야마모토가 서로를 바라보며 당황하는 모습이 보였어요. 예상했던 변명이나 회피가 아니라 정면 돌파하는 답변이었거든요. 우리는 BBNJ 협정에 조속한 발효를 강력히 지지하며 유해 어업 보조금 철폐, 그리고 전 지구적 차원의 해양 플라스틱 오염 방지, 국제협약 마련에 대한 실질적인 로드맵과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할 것입니다. 김민준 국장의 목소리가 점점 더 힘차졌어요. 해양의 미래는 특정 국가의 이익이 아닌 인류 공동의 번영에 달려 있습니다. 그 순간 회의장에는 깊은 침묵이 흘렀습니다. 마치 시간이 멈춘 것 같았어요. 그리고 이내 어디선가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1명, 2명, 그리고 순식간에 회의장 전체가 우레와 같은 기립 박수로 가득 찼어요. 저는 자신도 모르게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 박수를 치고 있었습니다. 제 얼굴에는 존경과 감동, 그리고 오랫동안 가져왔던 편견에 대한 부끄러움이 교차했어요. 한국이 진정한 의미에서 해양 문제의 글로벌 리더십을 갖추고 있다는 걸 전적으로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거든요. 공동 주최국인 세바스티앙 뒤퐁 프랑스 국장이 김민준 국장에게 다가가 두 손으로 악수를 청했습니다. 브라보, 정말 브라보입니다. 대한민국이 제시한 비전이야말로 우리가 찾던 진정한 해법입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감탄이 가득했어요. 스페인의 루치아 카스텔라노 차관도 눈을 반짝이며 다가왔습니다. 이런 포용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접근이야말로 우리 모두가 배워야 할 모델이에요. 아일랜드의 마틴 오코너 박사 역시 고개를 끄덕이며 극찬을 아끼지 않았어요. 과학에 국경이 없다는 말씀, 정말 가슴 깊이 와 닿습니다. 반면 리앙첸 중국 부국장과 야마모토 켄지, 일본 국장은 더 이상 반박할 말을 찾지 못하고 조용히 상황을 지켜볼 뿐이었어요. 김민준 국장이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해양은 우리 모두의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함께 지켜나가야 할 소중한 유산입니다. 그 순간 저는 확신했어요. 한국이 제시하는 글로벌 협력과 인류 공동 번영이라는 대의가 어떤 이기적인 주장보다도 훨씬 강력하고 올바르라는 것을, 그리고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리더십의 모습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박수는 한참 동안 계속되었고 저는 그 박수 소리 속에서 새로운 희망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회의가 끝난 후 저는 워싱턴 사무실로 돌아와 한국의 발표 자료를 다시 한번 꼼꼼히 검토했습니다. 책상 위에 펼쳐진 두툼한 자료집을 보며 제 마음은 여전히 그날의 감동으로 가득했어요. 문득 컴퓨터 화면에서 오래된 뉴스 영상을 찾아봤습니다. 태안반도 기름 유출 사고 당시의 모습들이었죠. 검은 기름띠가 해안을 덮치는 절망적인 장면들, 그리고 그 다음에 펼쳐진 놀라운 광경. 수십만 명의 한국 국민들이 전국 각지에서 자발적으로 바다로 달려가는 모습이 화면에 가득했어요. 맨손으로 기름을 퍼내고 기름 범벅된 새들을 정성스럽게 씻어주고 해안과 바위 하나하나까지 깨끗이 닦아내는 그 장면들. 저는 그제서야 깨달았습니다. 과거 태안반도의 검은 기름띠를 막기 위해 온 국민이 바다로 달려갔던 그 마음이 바로 오늘 김민준 국장이 보여준 진정성과 혁신적인 비전의 근원이었다는 걸 말이에요. 한국은 위기 앞에서 절망하지 않고 오히려 더 강하게 일어서는 나라였습니다. 그리고 그 경험이 지금의 놀라운 해양 기술 발전으로 이어진 거였죠. 제가 가졌던 시야가 얼마나 편협하고 일방적이었는지, 그리고 한국이 얼마나 진정성 있는 노력과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력을 갖춘 나라인지를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곧바로 주미한국 대사관에 연락했어요. 안녕하세요. 미국 국무부 엘리자베스 스털링입니다. 해양과학 및 환경 협력 강화를 위한 긴급 회담을 요청하고 싶습니다. 그 통화 이후 미국과 한국 간의 해양 협력은 전례 없는 속도로 발전했습니다. 제 개인적인 변화가 단순한 감동을 넘어 실제 미국의 외교 정책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 거였어요. 특히 인상 깊었던 건 대한민국이 칠레와 공동으로 2028년 제4차 UN 해양총회 유치를 공식 추진한다고 발표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2030년 지속가능 발전 목표 달성을 2년 앞둔 중요한 시점에서 한국이 국제사회에 더욱 적극적으로 기여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거였죠. 다른 국가들도 한국의 블루 이코노미 모델을 벤치마킹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독일, 네덜란드, 호주까지 한국과의 해양 기술 협력을 요청해왔거든요.
며칠 후 저녁 뉴스에서는 니스 UN 해양 총회의 성공적인 마무리를 대대적으로 보도했습니다. 특히 대한민국이 제시한 새로운 블루 이코노미 모델과 글로벌 해양 데이터 공유 시스템, 그리고 제4차 총회 유치 추진이 국제사회에 큰 반향을 일으켰다는 멘트가 나왔어요. 화면에는 푸른 바다 위로 떠오르는 해가 비치고 있었습니다. 마치 인류의 해양 미래에 대한 새로운 희망이 피어오르는 것 같았어요. 그날 밤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한 나라의 진정한 위대함은 경제력이나 군사력에만 있는 게 아니라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회복력과 인류 전체를 생각하는 포용적 리더십에 있다는 걸 말이에요. 한국의 해양 기술과 글로벌 리더십이 세계를 변화시킨 감동적인 이야기였습니다. 위기를 극복하고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가는 한국의 모습에서 진정한 선진국의 품격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이런 한국의 모습이 자랑스럽지 않나요? 댓글로 생각을 나눠주세요. 감사합니다.